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9월 화끈하네요 오늘. 네, 9월의 격동 500년입니다. 도무지 갈 것 같지 않은 여름도 이제 약간 떠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이 너무 더워서 이게 좀 되게 실감은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도 여름이 왠지 떠나가는 듯한 느낌은 좀 나는데요. 해도 좀 빨리 지는 것 같고. 그런 네. 느낌이 그러니까 있긴 하죠. 기온 자체는 많이 내려갔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가을 맞아요. 하늘도 약간 가을 색깔. 가을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막 잠자리도 날고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너무 특히 더워. 오늘 정말 어떡합니까 이거. 네, 저희는 비가 왔다 그쳤다 하는 금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와 진짜 습하고 덥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이변 뭐 지구 온난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는 추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시골 사람이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 그 서울에 올라오면 하늘이 회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회색 도매 갇혀 있었어요, 도시가.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코에 막 이렇게 먼지 쌓여 있고 막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공기가 맑아지면서 더 뜨거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늘막 현상 같은. 예, 약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공학과.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이 안 되는. 서울의 공기질이 최악의 순간보다는 지금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훨씬 좋죠. 네, 그리고 뭔가 덮어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순간적으로 특히 강한 햇빛 좀 막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간만에 아니. 간만에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여기까지는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얼토당토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거까지 하시죠. 지구 그 기온 상승이 문제잖아요. 네.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그 환경 규제를 푸는 건 어떤가? 스모그는 끼되 이제 얼토당토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끝까지 가면 설국열차 뭐 약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긴 한데. 매트릭스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예전에 제가 그때 이정모 관장님 글이었나? 거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 얘기를 지구 대기가 점점 더 두꺼운 담요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보통은 약간 이렇게 약간 그죠. 근데 제가 이 비유를 귤 까먹고 싶어. 아 진짜요? 저는 이때 예전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는 뭐 그냥 그런가 했는데 요새 확실히 좀 다녀보면 대기 자체가 너무 뜨겁게 담요처럼 약간 우리를 후덥지근하게 감고 있다는 느낌 들어서 저 이 글이 얼마 전에 생각이 났었죠.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그러면은 어리신 작가님은 하나도 안 더우시다는 건가요? 더위를 원래 좀 별로 안 타는 편이라고. 아, 진짜요? 네, 저는 아니, 더위를 좀 덜 타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땀 별로 많이 안 나고 네. 더위 안 타는 편인데 근데 올해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오락가락 이상하긴 했죠. 좀. 좋겠다. 더위 안 타는 사람 진짜 부러워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사에 보니까 올여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올여름은 서막일 뿐이다. 얘기하면서 앞으로 더 길고 강한 폭염과 폭우가 온다는 기사가 났던데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구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약간 빠른 편이래요. 바다 온난화가 심하다는 얘기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좀 극단적인 여름 날씨가 앞으로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뭐 도심 녹지나 뭐 공원 확충 같은 뭐 이런 공공 서비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가져온 뉴스는 이제 사실 온난화나 기후변화 얘기를 겨울에 하면 왠지 살짝 실감이 안 나는 느낌이 있고 이때쯤에 하면 이제 약간 좀 공포영화처럼 실감이 나서 어떤 이 여름이 완전히 가기 전에 느슨해진 마음에 긴장감을 줄 만한 내용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봤던 뉴스입니다. 제목은 바다 산성화가 이빨 빠진 상어 만든다입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의 연구진이 이빨 빠진 강아지는 이빨 빠진 강아지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말 이제 아까 괜히 리드를 그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이 얘기가 쓸모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 계속 판단하게 되네요. 네, 이게 뭐냐면 바다가 산성화되면 상어 이빨이 부식을 하고 정상적인 사냥 활동에 문제가 생겨서 생태계 이제 먹이사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 시대 전에 바닷물의 정상적인 농도는 pH 8.2 정도래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8.1, 8.0까지 떨어졌고 계속 이게 가속화되고 있어서 작으면 산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7.1 정도가 중성이죠. 네. 보통 알기로는. 7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조금 더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2300년까지 7.3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몇 년까지요? 2300년이요. 2300년? 네, 이제 100년 조금 넘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지적으로 일시적으로 막 7.0 훅 나오고 막 이럴 때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나라 바다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워낙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세계 어느 곳보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바다입니다. 요새 서해에서 오징어 잡히고 이런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바뀌었죠. 네, 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7.3까지 떨어지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산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럼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럼 2500년쯤 되면 수체 산성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런 식으로 불가능하지 않죠. 그런가요? 뭐가 그러니까 지금은 산성화가 되고 있는 알칼리 용액인데 그렇죠. 네. 불가능하지 않죠. 아, 그래요? 그럼 정말 큰 문제가 실제로 저기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하는 네.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될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그 주원인이었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산에서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띌 만한 그런 물질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뭐 기후가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바닷물이 꽤나 강하게 상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바닷물을 맛을 보면 약간 시큼한 맛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산성을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정말 모든 멸종의 어머니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대멸종이 그때 일어난 거 해양 상선화도 그 한몫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죠. 그렇군요. 그 제가 또 약간 궁금했던 거는 왜 CO2가 바닷물에 녹으면 이게 산성화가 되죠?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이제 탄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할 때 그 탄산하고 같은 탄산입니다. 그러니까 탄산도 이제 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으로 끝나는 거 보면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네, 의외로 정반대로 이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덜 녹아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러면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풀려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의 기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더 큰 문제가 될지는 유심히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뭐 조개를 많이 풀어야 되나요? 바다에 뭐 해야 되죠? 뭐 이제 사실은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 양식장 근처나 뭐 이제 연해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되게 심하니까 개선을 해야 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해조나 해초류 같은 거 주변에 많이 심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좀 적극적으로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확한 다음에 해초를 많이 심어서 수확하고 이거를 땅이나 바다에다 묻어버리면 탄소 저장 효과도 생기는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과격한 방법으로는 뭐 석회암 같은 알칼리 광물을 아예 그냥 바다에 투입하는 이런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생태계 교란 문제 때문에 그러면 논의 정도를 하는 다시마를 많이 기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구리에 있는 다시마는 안 먹고 그냥 버리기. 바다에 가서 그런 건가요? 흙에다 묻어도 되죠. 흙에다가 우리가 버리면 음식물을 버리면 묻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너구리에 다시마는 먹지 않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건 좀 먹어야 말 아닌가? 저는 먹진 않아요. 아 그래요?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제가 지구를 위해서 뭔가 작게라도 기여를 한다니 되게 기쁜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날이 더워서 그런지 뭔가 다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통 이제 산호류라든지 폐류라든지 뭐 약간 어류 서식지 붕괴 약간 이런 방향의 연구가 많았는데 그 상어처럼 좀 큰 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이 연골 어류들의 이 이는 조금 더 약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성에 가까운 알칼리인데도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이렇게 큰 포식자들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연구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어를 많이 소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홍어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골 어류가 이 바뀌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국내에서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훅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 아이들을 데리고 곽재희 작가님 강연을 들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곽재희 작가님이 기후변화 이런 거 너무 이런 아포칼립스적으로 다루지 말고 이게 어쨌든 삶은 살아가지는 거고 여기서 기회를 만들자 막 이런 그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인상 깊게 듣고 저희 아이는 그 강연을 듣고 한국사 괴물수사대 사고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하더군요. 괴물 얘기를 하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짧은 뉴스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도 뭔가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될 거대한 문제 해결할
하는데 기여를 하셨고 또 기후변화랑도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수전 솔로몬 기후변화 지금 열심히 연구하시고 계신 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그렇지만 이분의 일생일대의 업적은 우리 기억나십니까? 1990년대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했죠. 오존층 파괴 문제. 그렇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오존층이 미래에 파괴되면 자외선이 엄청나게 내려 쫄일 텐데 그러면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온 어떤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오존층 파괴된 지구가 다 막 좀 사막으로 변하고 로보캅. 매드맥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매드맥스. 예, 로보캅보다는. 로보캅이었나? 그 거기에 뭐 이제 뭐 오존층이 없는 세상 뭐 이걸 바르고 선탠을 로보캅 감성이죠. 그런 거. 로보캅인 것 같네요. 예. 근데 막 되게 막 이상한 파스텔 톤의 막 색깔 엄청 많은 선크림이거든요. 맞아. 색깔 사람이 얼굴빛이 이상해 보일 정도.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토탈리콜이었나? 폴 버벤 감독님 요즘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안 만들어 주시나요? 하여튼 그 네네. 문제가 8, 90년대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유행을 맞아요. 했었죠. 네. 이게 뭐냐 그 무슨 외교학에서도 이게 어떤 현실주의 뭐 외교 정치 뭐 이런 거 외에 뭔가 이상론이 있잖아요. 네.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힘을 합쳐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좋은 예로 거의 유일한 예로 그렇죠. 현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위기를 로봇이기도 극복하는데 공을 세운 과학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순위를 꼽아본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이 수전 솔로몬 한 5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 그렇군요. 네. 라고 할 만한 아주 뭐 거장으로 인정받는 네. 뭐 약간 좀 과장하시는 분 이분 미국 분이시거든요. 미국 분이고 시카고 분이신데 약간 시카고나 뭐 모교 이런 데서는 이분이 지구를 구했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막 이야기하는. 예. 근데 뭐 조금 뭐 과장해서 띄워주자면 그렇게도 그럴 충분히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분이시고 뭐 당연히 뭐 훈장 같은 거 뭐 다 이미 90년대 훈장 같은 거 많이 받았고요. 예, 그런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환경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제가 어디 뭐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대부분 그 제작진 분들이 어떤 요청을 많이 하시면서 섭외를 하시냐면 시청자들에게 겁을 좀 확 주십시오. 아, 진짜? 네,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외네요. 겁을 네. 주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시청자들 그게 약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약간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되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큰일 났다.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그렇지만은 뭐 마지막에 끝나기 한 5분 전쯤 돼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죠. 우리도 따라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약간 패턴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지만 되게 소중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좀 별로 없었는데 이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한 이분 이야기 좀 재밌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꽤 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무슨 질소 고정을 했다든지 그것과 마찬가지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몇 안 되는 승리의 기억 중에 좀 하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존층 문제.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근데 또 살펴보면 좀 미묘해요. 승리긴 한데 이런 승리인가 싶은. 좋아요. 좀 묘한 점이 승리긴 해요. 네, 승리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들어보십시오. 네.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이분 1956년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리노이주,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생이십니다. 시카고 뭐 교회 이런 데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아예 생 시카고의 시에서 도시에서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생 시카고. 시카고죠. 그래서 시카고도 엄청 대도시잖아요. 미국에서도 비교적 오래된 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미국식 도시의 삶을 어릴 때부터 사셨던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쭉 자랐던 대학도 이 시카고에서 다니셨던 시카고 파라고 하면 경제학이죠. 하여튼 시카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보험 판매하시는 분이셨고요.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교사이신 집안에서 별로 어릴 때는 과학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 The Undersea World of 자크 쿠스토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봤는데 자크 쿠스토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렇게 다이빙 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다이빙 하시는 바닷속으로 분입니다. 약간 우리 스쿠바 다이빙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스쿠바가 뭡니까? 스쿠바. 스쿠바? 네, 스쿠바. 스쿠바가 뭐죠? 스크류바도 아니고 스쿠바는 뭡니까? 스쿠바. 사람 이름인가요? 약어거든요.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착용하고
다이빙 하는 거. 옛날에 그 뭐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더라? 머구리라고 하나요? 이게 호스를 쭉 연결해가지고 네. 배 위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그거를 달고 있는 채로 뭐 이렇게 잠수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그런 장비 없이 그냥 숨 참고 다이빙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산소통 같은 거, 공기통 같은 거를 메고 그 장치를 자기가 스스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잠수해서 돌아다니는 그 뜻으로 쓰는 말이 스쿠바인데 그 앞에 스키는 뭐예요? 스키는 원래 스킨 다이빙이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합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좀 안 쓰는 말 같습니다. 스킨 스쿠버. 이 자크 쿠스토 스쿠바 다이빙의 창시자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분 잠수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분 원래 프랑스 분이시고요. 프랑스 해군이신 분인데 해군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이런 잠수, 해양 생태계 탐험 이런 거에 되게 심취를 많이 하셔가지고 1950년대, 60년대에 세계적으로 약간 멋있는 사람의 대표 격으로 많이 꼽혔던 사람입니다. 약간 이렇게 프랑스 사람인데 뭔가 배를 타고 남태평양 이런 데 막 가가지고 막 바다를 뛰어들면 무슨 신비로운 생물이 있는 데를 막 찾아가고 바다 거북과 막 교감을 하고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무슨 남성 패션 잡지 이런 거 보면 맨날 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 사이 인터뷰 실려 있고 약간 이런 분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이분이 50, 60년대에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 여러 스폰서 있는 방송국이라든가 영화사라든가 신문사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촬영을 많이 하셨는데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수전 솔로몬의 혼을 빼놓았다라고 수전 솔로몬 이분이 스스로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재밌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곽 작가님은 어렸을 때 이런 어떤 대중문화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곽 작가님에게 영향을 끼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갑자기 무슨 왜 토크쇼 진행자가 할 것 같아 지금. 문득 갑자기 오늘 분위기에서는 그게 떠오르는군요. 맥가이버. 맥가이버. 그럴 수 있죠.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굳이 그게 뭔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감독을 받아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 근데 왠지 좀 과학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나 보죠. 그냥 이렇게 다이빙 선수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저 같으면 저는 어릴 때 그런 해양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왠지 좀 낚시꾼이나 어부 이런 게 되고 싶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는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분 왠지 유태인 가정의 분이겠죠? 성이 이러시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유태인 가정의 부모님은 아이들이 어부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카고 분이신데. 네. 수전이라는 솔로몬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죠? 그 왕 이름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수전이라는 이름도 이제 이 영어권에서는 유럽에서는 수산나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좀 유명하죠. 수산나라는 인물이. 그래서 수전이라는 이름이 영어권에서 유럽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름이 또 궁금하긴 하네요. 솔로몬이라는 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전주희 씨 아직도 많이 계신 것처럼 약간 그런 성이에요? 솔로몬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저 예전에 서드락 프롬 더 선이라는 시트콤 생각나세요? 그 존 리스로 나오는 그 집 가족 이름들이 다 솔로몬이에요. 그래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 때는 무슨 솔로몬 가족 저거 하지 않았나? 이런 제목이었죠. 맞아요. 이스라엘 솔로몬 씨 시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있는 성인가 보다. 있는 성입니다. 있는 성입니다. 있는 성입니다. 유대인 그쪽 핏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길어지면 안 되는데 거기 에피소드 중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이분들이 외계에서 와가지고 인간의 몸속에 길어지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지 격도 500년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한다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어디서 왔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백인이고 유태인이고 이런 성을 가졌다는 걸 그 인지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프라이드 무슨 배지 같은 거 달고 다니는데 자기도 그 프라이드 배지를 막 달고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인종적 배경에 대한. 그래가지고 you people은 그런 거 붙이면 안 된다고 이제 옆에 동료 교수가 말해줬더니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 미스테리를 찾으려고 막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근데 보통 우리 약간 백인 유태인들이 붙이는 그런 그런가? 건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약간 뭐, 애매한 얘기인가? 그때 그러네요.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아 근데 말씀하시니까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왠지 좀 옛날 감성으로 좀 에, 웃긴 그거 보고 그런 싶다. 어떤 미국 감성 저로서는 이해 아닐까요? 그래서 네, 네. 수전 솔로몬이 어릴 때는 해양 생물학자, 뭐 음. 고래 연구하는 사람. 아, 멋있죠. 어릴 때 그런 거 좀 많이 떠올리는 그럼요, 애들 좀 그럼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에 대한 이런 좀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뭐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자분들의 인생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참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있나 없나 싶을 때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시골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분은 자기는 시카고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에 휴가로 어디 시골에 간다거나 미시건 호수에 가가지고 본다거나 하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론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느꼈나 보죠. 네, 네. 이게 뭐 어떤 이성 좋아해? 그러면 난 키가 커서 좀 상대도 키가 컸으면 좋겠어. 난 키가 크니까 상대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 그냥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이유를 그렇죠.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취향인 거죠. 그냥. 고등학생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과학 과목들을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어릴 때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생물 계통의 과학들이 조금 안 맞다. 나는 조금 재미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 맞아.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좀 과학자예요. 뭐 그런 거를 어디서 받으신 거지? 뭔가 자기 생각에 과학은 명확하게 좀 측정이 되고 수치로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게 멋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과학에서 생물학에서는 그런 게 약간 부족한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대신에 이분이 이거는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한 과목이 뭐였겠습니까? 화학.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학은 엘레강트했다라고 기억해요. 왜 되게 지금 얼굴에 엄청 자랑스러운 느낌을 근데 담고 이럴 있네요. 수 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실험을 하면서 하는 건데도 어떤 정밀한 수치로 떨어지는 양쪽에 어떤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분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화학에서 어떤 물질 아까 마침 산성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어떤 물질이 산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라는 거를 측정을 해보려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많이 하는 방법이 그 산성 물질의 샘플을 조금만 취해와요. 요거는 이제 실험을 하고 버릴 거다라는 각오로 샘플 조금 취해옵니다. 그 다음에 지시약이라고 하는 지시약을 구해와가지고 이 지시약은 어떤 종류의 지시약을 사용을 하냐면 조금이라도 산성이면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조금이라도 염기성이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런 지시약을 가져옵니다. 그걸 떨어뜨리면 빨간색으로 변해있겠죠. 그죠? 네, 빨간색으로 변해진 상태에서 염기성 용액을 예를 들면 양잿물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한 방울씩 아주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서로 반응을 일으켜서 맹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럼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가 정확하게 중화 반응이 완료되는 딱 내가 넣어준 그 염기성 용액의 양과 원래 가져온 샘플 속의 산성 용액의 양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색깔이 없어지는 투명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염기성 용액을 얼마나 넣었는지를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산성이 얼마나 원래 심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이 샘플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건 뭐 다 섞어서 맹물된 거니까 이건 버리지만 원래 떼 오기 전에 원래 원본이 이거는 산성이 이 정도였구나라고 이게 적정 시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화학 실험 중에 되게 기본이 되는 그런 방법이지만 아직도 뭐 수많은 뭐 여러 가지의 안에 무슨 뭐 양이 얼마나 있는지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뭐 무슨 뭐 그런 거 뭐 많이 텔레비전에도 그런 거 나올 때 많이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도 어디에 무슨 오염 물질이 기준치에 뭐 몇 배나 됩니다. 뭐 어떤 거는 생각보다 안 많아서 기준치 미만이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뭐가 오염됐다, 뭐가 위험하다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잴 때 아직도 많이 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적정인데 이 산성 물질의 적정을 해보고 이거 재밌는데 이거 멋있는데 뭔가 양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 이거 엘레강트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학창 시절에 정말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 직후까지도 내가 이 바닥으로 나가야 되나,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걸로 어느 쪽에 이분이 좀 심취해 있었을까요?
이게 약간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약간 예체능 이런 건가요? 아, 비슷해요. 네. 갑자기 그 중에서 어떤 거였을까요? 갑자기 뭐 미식축구하고 이러신 거 아니죠? 미식축구는 아닙니다. 네. 어떤 거였을까요? 좀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조각을 좋아하셨죠, 조각. 뭔가 이런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조각을. 그래서 나중에 좀 나이가 드셔도 괜히 그럼 예술 관련된 과목도 막 듣고 이러셨대요. 네. 그래서 조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학을 가지 말고 내가 조각가의 길을 거둘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이야. 네, 좀 조각을. 본격적으로 좋아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이어지느냐. 예,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무슨 이런 과학 프로젝트 같은 걸 해가지고 발표하고 뭐 전시하고 네, 사이언스 페어 하죠. 그런 거를 미국 학생들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걸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잘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그 모든 기구와 그 기구를 보여주는 그 모양과 이런 거를 멋지고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시내에서 뭐 최우수상급의 그런 상을 수상을 합니다. 장원.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전국 대회도 나가게 되거든요. 전국 대회에서도 3등을 합니다. 오. 그래서 과학 수제 막 이런 걸로 주변에서 막 다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난 과학해야 되나 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뭐 대학에 원서를 낼 때도 이런 게 있으면 과학 관련 과에 더 합격하기도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조각의 길을 뒤로하고 과학의 길로 이런 경시대회, 경진대회에 좋은 상을 받은 것 때문에 쓱 가게 되어버립니다. 생기부 그냥. 이분이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과학 그 대회에서 과학 전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자기 학교에서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한 그 품목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임의의 기체가 있으면 그 기체 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재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걸 했대요. 이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어떤 식일까요? 이분은 약간 뭔가 이런 그 자외선 같은 거를 쪼여주면서 그것과 산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산소가 들어있는 양을 추산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자외선. 고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반드시 과학을 해야겠네요. 관심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한데요.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거는 멋있기도 하거니와 이분은 이제 회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공기의 오존층 뭐 이런 거를 할 운명이었나 보다. 학창 시절 때부터 하필이면 뭐 산소에 뭐 빗졸고 왜 이런 걸 내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리노이 공과대학 IIT라고 흔히 부르는 이 학교에 화학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좀 특이한 이상한 경험을 하나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교환학생으로 3학년 때 가게 돼요. 네. 심지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이렇게 쓰기 좋게 활용하기 좋게 완비된 곳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프랑스의 무슨 국제 프로그램 같은 걸로 싹 다 열려 있는 그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프랑스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과목을 다 프랑스어로 들어야 됐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회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어를 잘하십니다. 그냥 뭔가 그냥 국제 교환 영어로 하는 뭐 국제 교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생으로 가차 없네요. 진짜 그냥.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교환학생 공부를 하셨는데 그 경험 때문에 프랑스어를 되게 잘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뭔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되게 재미도 있고 좋은 기억으로 이거를 되게 갖게 됐어요. 뭐 유럽에서 좀 이상한 고풍스러운 도시 같은 데를 보면서 뭐 재밌게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거로 되게 좋은 추억을 갖게 됐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분이 한 70년대 나 80년대입니까? 그렇죠. 이때가 7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회고를 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낯선 곳에 가가지고 좀 모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나는 뭐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재밌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에서도 잘 적응해서 또 다른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듯한 삶의 태도 그 프랑스의 교환학생 시간이 너무 좀 재밌었기 때문에 갖게 된 것 같다라고 회고를 하게 되시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이분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명랑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시기도 해요. 나중에 인생을 쭉 보시면 확실히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쯤 해가지고 이제 뭐 프랑스에 가서 놀기도 좀 많이 노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4학년쯤 돼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와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거 내가 어떤 소질이 있는 건가 보다.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엘레강트하다고 했던 화학이 좀 힘들고 재미없고 좀 딱딱하다는 기분이 들었다라는 이제야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셨네요. 특히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하는 거 이런 게 좀 갑갑했대요. 실험실에서 시험관을 들고 막 조금씩 이렇게 약품을 타가면서 실험을 하고 약간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고민하고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계속해서 왜 실험이 제대로 안 됐을까 막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게 힘든 느낌으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대요. 그런 위기가 있으셨습니까, 박 작가님도?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좀 진작부터 많이 느껴가지고 저는 애초에 그래서 실험을 별로 하지 않는 이론 화학을 애초부터 했죠. 양자화학 이론으로 계산을 하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그런 걸 했죠. 오늘 왜 그래서- 갑자기 토크쇼 그러니까. 진행자 모드십니까?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까 약간 좀 방황도 할 법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침 그때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화학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대기화학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공기의 성분이 어떠냐, 공기에 어떤 오염이 일어나면 그 오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그런 오염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화학적인 반응을 추측을 해가면서 생각을 할 거냐, 그런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공기 속의 오염 물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는 대기화학이라는 atmospheric chemistry라는 분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화학 중에서는 이게 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지만 화학 실험을 하기는 하지만 시험관 시약 주문해가지고 배달 오면 그걸 까가지고 시험관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가지고 공기를 채취를 한다거나 어느 도시가 더 많이 오염됐는지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뭔가 이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어릴 때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해양을 탐사를 하면서 뭔가 그런 싱그러운 자연과 놀라운 생물을 만나 이런 분위기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게 좀 되게 마음에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대기화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대학원에 가기로 생각을 해서 대학원들 중에서 이 대기화학을 잘하는 학자들이 있는 그런 대학원들을 쭉 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본 학교가 UC 버클리였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로 건너와가지고 UC 버클리에서 대기화학을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합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70년대 말 요 무렵이죠. 그런데 이때가 대충 한 1977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렵에 미국의 대기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기화학 중에서 이거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할 만한 그런 원인이 되는 사건이 특이하게도 어떤 교통수단의 등장 때문에 유행처럼 약간 반짝반짝 눈에 많이 뜨이는 뭐 이런 거 뭐라고 그러지?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몇 년도죠? 몇 그런 년도? 게 이분이 입학하던 시점으로 따지면 이분이 대학원 가던 시점으로 따지면 1977년경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76년입니다. 콩코드. 그렇습니다. 콩코드. 네, 유럽에서 초음속 여객기인 그렇죠.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등장을 하면서 콩코드 비행기는 초음속으로 음속보다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통 비행기보다 더 높이 납니다. 보통 비행기는 뭐 한 10,000m 내외로 네, 이런 네. 정도로 날아다니죠. 콩코드는 한 18,000m 상공까지 쫙 날아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 층 있죠. 네. 오존층, 오존이 공기 중에 많이 끼어 있다는 성층권에 있다는 그 오존층이라는 층.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외선을 막아준다는 그 오존층. 그게 있는 높이가 대체로 20,000m에서 30,000m 사이거든요. 그래서 콩코드 여객기가 날아가는 18,000m 정도 되는 높이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콩코드 여객기가 그런 빠른 속도로 엄청난 물질을 내뱉으면서 뜨거운 연기를 내뱉으면서 오존층 가까이에 날아다니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오존층을 건드려 본 적이 없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콩코드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어때요? 그런 그거 별거 실제로는 미미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콩코드가 별로 못 날아다니고 그치, 많이 다니지 못했죠. 못 날아다니고 그렇게 뭐 대중화되지 네, 못하고 네. 쓱 사라졌기 때문에 네. 더더욱군다나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시기에는 특히 이거는 조금은 걸쩍지근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학자들이 이런 걸 좀 연구하는 경향이
약간 연관 경향이라기보다 연관 바람이 좀 생겼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콩코드 여객기라는 거의 등장도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정부 이런 데서 과학기술의 전통이 유럽에 뿌리가 있는데 우리 유럽이 라부아지에의 땅이고 뉴턴의 땅인데 왜 20세기 후반의 과학기술은 다 미국에서 주도되고 있느냐. 모든 항공기술 왜 다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뒤집을 뭔가가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야심차게 밀어붙인 게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유럽에서밖에 못 만든다라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콩코드 여객기를 날리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실제로는 어떠냐고 여쭤본 게 왠지 약간 생사람 잡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미국에서는 이게 좀 약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미국에서는 초음속으로 나가는 여객기 만들지 못했는데 유럽에서는 저런 걸 만들었다고?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불만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기적인 의도로 과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했다기보다도 네. 기왕이면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돈도 좀 집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연구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UC 버클리에 우리 수전 솔로몬 선생님이 대학원생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의 지도 교수 역할을 했던 해롤드 존스턴 박사가 바로 이 콩코드 여객기가 날아가면서 오존층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이걸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오존층 파괴에 대한 연구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 당시에는 오존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 같은 거를 인지했던 때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지했던 때가 아닌 게 아니기는 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 일단 오존층이라는 게 오늘 벌써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존층이라는 게 오존이 끼어 있으면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존이 한 얼마쯤 끼어 있을까요? 얼마나 끼어? 참고로 우리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지상에서도 일반적인 산소가 오존으로 변해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사람 몸에 안 좋습니다. 네. 오존이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끔 오존 경보도 나오고. 그렇죠. 네. 오존 경보 이런 거 있으면 숨 많이 들이쉬는 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장비의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라라고 하죠. 오존이라는 건 원래 그리스어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복사기 같은 거,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 이런 거 막 돌리면 좀 특유의 이상한 비릿한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혹시 뭔 말인지 좀 아십니까? 네, 그 냄새 중에 일부가 오존 냄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는. 근데 냄새가 잘 난다라는 게 코에 들어와가지고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킨다는 게 사실 냄새가 잘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존이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3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산소는 네. 2개고. 네. 그러면 더 무거워서 내려앉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그렇게 쉴 새 없이 오존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성층권에 그 지역에 이렇게 물이 지어 있습니다. 오존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외선을 맞으면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생겨요. 그거를 계속 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한 2만 미터, 3만 미터 사이에서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밀도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경보가 일어나가지고 이럴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0.3 ppm 정도라고 보거든요. 네. 0.3 ppm. 0.3 ppm 정말 적은 진짜? 양입니다. 0.3 ppm 정도. 근데 이 정도 해야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오존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때는 소독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염소 소독하면 냄새 나가지고 싫다라고 하는데 더 화끈하게 소독한다라고 하면 오존 소독을 서울 시내 수돗물들은 거의 다 오존 소독할 거예요. 집으로 보내기잖아요. 그래서 소독약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0.3 ppm 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0.4 ppm 정말 작은 양인데 이 정도면 0.0001%도 안 되는 양입니다. 0.3 ppm 정도인데 오존층에는 오존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0.3 ppm보다 당연히 많지 않을까요? 많을까요? 오존층인데 많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적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글쎄요. 아니 얼마나 많을까요? 많다는 방향 좋으셨어요. 맞아요. 10배. 10배. 그 정도? 10배 정도, 10배 이상 됩니다. 10배, 20배 정도 됩니다. 한 8 ppm에서 15 ppm 정도 돼요. 저도 사실은 한 10,000배일 거라고 만배 생각했는데. 이 수준이 아니군요. 만배가 왠지 물어보시는 게 오존층이 만배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다
선크림 같은 걸 바르지 않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화장품 회사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네. 오존이라는 게 참 묘한 물질이에요. 지상에서는 조금만 있어도 우리의 건강이 되게 안 좋은데 네. 지상에서 한참 떨어진 2만 미터 상공에는 사람이 마시면 절대 안 될 수준의 많은 오존이 있어야만 또 우리 지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구가 막 산이 막 높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심심하면 2만 미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었다면 오존 때문에 막 뭐 사고 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참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정말 적합한 곳이죠. 뒤집어 보면 이 지구라는 환경에 정말 긴 세월 동안 진화를 하면서 사람이 정말 딴 데 안 가고 이 지구를 천국처럼 여기면서 살도록 딱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존이 이렇게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에 끼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오존 문제하고 좀 별 상관없는 딴 영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좀 나오기 시작했냐면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개발되어가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던 물질로 CF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CFC. 네, CFC라는 거는 첫 번째 C는 이제 클로린, 염소를 뜻하는 네. 거예요. F는 플로린, 플로린을 뜻하는 말이고요. 네. 마지막 C는 탄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는 염화 플로린화 탄소 혹은 뭐 옛날에는 한자어식으로 염화 불화탄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물질이 뭐 프레온 가스 뭐 이런 게 있긴 네, 한데 네. 하나로 물질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CFC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 싸잡아서 문제인 건데. 근데 CFC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CFC를 개발한 사람에 얽힌 뭐 기구한 사연 이런 거 뭐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는 오늘 좀 넘어가고 그거 진짜 기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CFC가 처음 1930년대 개발됐을 때는 어떤 걸로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냐면 그렇게 큰 단가를 들이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체인데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물질이라는 장점 때문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CFC를 웬만히 들이마신다라거나 이렇게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피부에 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CFC를 정말 많이 쓰는 용도가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에 지금은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네. 이거를 써보셨으면 연배가 좀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제품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요. 그렇죠. 박물관에 가야 구할 수 있어요. 뭐 말씀하시는 거지? 스프레이 종류 중에 네. 스프레이는 안에 있던 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네. 열면. 그래서 안에 압력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죠. 네. 뭔가 훅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물질을 뭔가 많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큼 꾹꾹 잘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면서 사람한테 막 뿌려도 안전할 만한 물질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꾹꾹 눌러 담을 때 좀 잘 들어가고 이런 성질을 다 갖춘 그런 안전한 물질이 이 CFC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CFC 뭐 불질러도 불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썼던 그쵸. 겁니다. 불연성. 네, 안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더군다나 CFC는 그런 식으로 꾹꾹 좀 압력을 가해가지고 눌러 닿으면 이게 액체로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이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됐다가 온도가 좀 낮아지면 액체로 변해서 물이 되듯이 CFC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체인데 이걸 좀 압력을 가해서 조금 눌러 담아준다거나 온도를 훅 낮춰준다거나 하면 액체로 변하거든요. 액체로 변했다가 압력을 조금만 낮춰주면 이게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우리 그 땀 같은 거 많이 났을 때 혹은 몸에 이렇게 물칠이 돼 있을 때 바람 불면 되게 시원하고 춥잖아요. 이게 증발돼서 날아가면서 기화열이라고 하죠. 열을 뺏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액체로 변한 이 CFC가 기체로 다시 돌아가면서 열을 뺏어가는 이 현상을 되게 잘 나타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냉장고 만드는데 사용하기가 에어컨 만드는데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만들 때 이 CFC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던 물질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였습니다. 암모니아 비료 만들 때도 대량 생산하고 하니까 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압력을 가해서 좀 눌러주면 그죠. 액체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시 마르면서 주변을 차갑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하기가 좋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 뭐지? 그 에어컨 만드신 분 이야기할 때 이거 이야기했었죠. 이야기했었죠. 네, 아, 캐리어.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암모니아를 대형 냉동 장치에서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게 효율이 좋은 물질인데 암모니아는 불이 일단 붙습니다. 위험하죠. 예, 불이 붙고 그리고 불 붙기 전에도 이게 사람의 코를 강하게 자극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몸하고도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마시면 사람 쓰러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를 집집마다 많이 이렇게 보급해서 쓰기에는 이건 뭘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해야지만 일반인들이 아무리 사용해도 하나도 안 위험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암모니아는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정말 이게 해결책이다 훌륭한 대안이 라면서 등장을 해줬던 게 바로 이 CFC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좋은 물질이 있다니 이거 진짜 위험하지도 않고 동물한테 먹여도 뭐 괜찮거든요. 이렇게 좋은 물질 생태계도에 또 너무 좋고 최고다라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이 CFC 개발해가지고 생산한 회사들이 다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좋은 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 CFC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용하면 공기 중에 CFC가 많이 이렇게 방출돼서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 CFC가 풀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CFC는 자연 상태로는 잘 생기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성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몸하고 뭐 반응할 건덕지도 없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20년, 30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계속 막 뿌려도 돼도 괜찮나?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오 몰리나라는 화학자가 1973년에서 1974년 이 사이에 이 마리오 몰리나라는 이 화학자, 이 사람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마리오 몰리나? 마리오 몰리나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이태리. 콜롬비아. 비슷하게 보셨습니다. 멕시코 출신입니다. 네. 네. 몰리나라는 축구 선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콜롬비아에서 오신 약간 친인척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마리오 몰리나 이분 멕시코 분이신데요. 공부는 미국에서 하셨습니다. 뭐 멕시코에서도 활동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분은 화학자로서 뭐 별의별 이상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이 70년대 초 전후로 해가지고는 뭘 연구를 좀 많이 하셨냐면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살펴보는 거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잘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랄까요? 약간 전공처럼 된 거죠. 빛과 화학물질의 관계.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의 지도 교수 롤랜드인가 하는 분이세요. 그분하고 같이 이 주제에 좀 탐구를 하게 된 거예요. 오존 주제요? CFC가 아무 문제 없는 물질인 것 같고 되게 안정적이고 독성도 없는 것 같지만 빛을 강하게 받아도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이 레이저로도 좀 지져보고 저 레이저로도 좀 지져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생각해보니까 자외선을 받으면 반응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외선을 가지고 CFC를 반응을 시켜보니까 CFC가 분해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지상에서는 그 정도로 강한 자외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CFC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CFC를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계속 내뿜으면 그 CFC가 하늘로 좀 올라가는 것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는 곳에 그 정도까지 도달하면 거기서는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곳에서 CFC가 변질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변질된 CFC가 어떤 반응을 주위에 일으킬 수 있을까를 보니까 오존층에 많이 있는 특이한 물질 뭐겠습니까? 오존이죠. 오존하고 CFC가 파괴된 물질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실험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CFC에서 떨어져 나온 이 염소 계통의 물질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존층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1973년에서 1974년 사이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좋은 결과로, 그러니까 놀라운 연구 결과로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럴듯하다고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참고로 몰리나 박사님 이래가지고 결국 이분 이 성과로 90년대 노벨상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제가 보기에는 1위 과학자라고 할 만한 분입니다. 그럴 수 있네요. 우리를 오존층 파괴 문제로부터 구해낸 단 한 명의 과학자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몰리나 박사님이라는 이 멕시코 과학자 분이십니다. 멕시코 과학이 세계를 구한 아주 좀 멋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진짜. 그런 게 이게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이걸 좀 대단치 않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로 80년대 90년대 만화나 영화에는 뭐 오존층 파괴돼서 세상 끝장나는 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되게 막은 사람 멕시코의 몰리나 박사님이었다. 예를 들어 이 논문이 뭐 70년대
후반에 처음 나왔으면 실제로 액션까지 그렇게 길지 않게 빨리 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대단한 거긴 하네요. 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하고 엮여져 있는데 일단 하나 먼저 좀 쉽게 얘기해 볼 만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쉽게 얘기해 볼 만한 문제를 우리의 수전 솔로몬 박사님이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기도 해요. 70년대 특유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73년에서 74년 사이에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정도에 몰리나 박사님이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때 당시에 몰리나 박사님만 해도 어떤 정도의 예측을 했었냐면 앞으로 100년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CFC를 내뿜으면 오존층이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려면 수백 년, 수천 년이나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70년대의 어떤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74년, 75년 이런 무렵에 많이 나왔대요. 희한하게. 70년대 사회 분위기 때문에. 70년대 그 사회 분위기라는 게 좀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1960년대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0년대 나와가지고 이게 인기를 계속해서 끌면서 60년대 말에는 환경 문제라는 게 좀 심각한데라는 의식이 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0년대 말에 뭐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사고가 막 터지니까 예를 들면 뭐 유조선 좌초 이런 거 막 터지니까 1970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뭐랄까요 환경 관련된 행사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바로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정한 겁니다. 네, 지금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에요. 참고로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고 4월 23일이 책의 날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하고 제 주변 몇몇만 하는 거긴 합니다만 4월 21일 과학의 날과 4월 23일 책의 날 사이에 끼어있는 4월 22일을 SF의 날로 좀 불러보자 하는 거를 괜히 하고 있는데요. 뭐 SF의 날이지만 사실은 더 원조로 생각을 해보면 1970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지구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날, Earth Day라는 거를 미국에서 이거 처음 했을 때 특히 초창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거가 미래의 정신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60년대에 되게 유행을 했다가 그때쯤 되면 사그라들고 있었던 약간 히피 정신 이런 게 좀 갈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다 같이 지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구를 좀 사랑해보자. 이런 게 약간 히피 정신하고 통하는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훅 몰려오면서 7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분위기, 환경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게 막 70년대 막 이렇게 막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좀 바람이었어요, 그게.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런 바람, 뭐 미국에서 주도를 했으니까 뭐 세계적으로 분 것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하게 이상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생긴 게 일본에서 70년대 초에 환경 문제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돼가지고 미나마타 이런 거요? 그게 다 60년대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60년대에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전 세계 교과서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죠. 미나마타병 이타이타 그런 거 지금도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70년대 전 세계적인 화제였거든요. 참고로 1971년에 고질라 시리즈 나온 영화 중에 고질라 vs 스모크 몬스터라는 게 영어 제목판으로 라는 게 고질라 시리즈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스모크 몬스터? 네, 그게 일본어판으로는 고질라 대 뭐 해도랑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고질라 시리즈에서는 고질라가 딴 괴물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고질라와 싸우는 괴물들도 뭐 딴 뭐 공룡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거대한 무슨 뭐 어떤 거 많이 나오죠. 뭐 거대한 무슨 벌레거나 뭐 이런 게 고질라의 적수로 많이 나오잖아요. 1971년에 나오는 고질라 vs 스모크 몬스터에서는 고질라의 적수로 그런 환경 괴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변신해가지고 거대한 괴물이 된 게 일본을 위협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괴물이 돼가지고 그거를 고질라가 싸우면서 온 힘을 다해서 물리쳐야 된다. 이런 게 하다못해 고질라 시리즈로도 나오던 게 70년대 초반 분위기거든요. 세계가 이런 분위기를 좀 탔어요. 70년대. 그렇다 보니까 73년, 74년에 이때 CFC가 뭐 오존층을 파괴한다라는 이야기가 뭐 그럴 수 있겠네. 먼 미래가 되면 이렇겠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약하게 나왔는데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이 CFC 관련 업체에서는 이거를 부정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죠. 그렇게 심하지 않다. 아직 더 많이 알아봐야 된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시간은 100년, 1000년 남아있다. 네네. 예,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주장했겠죠. 그리고 당시까지 연구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 이 사회의 이런 묘한 분위기 때문에 뭔가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나는 프레온가스가 들어있는 CFC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는 절대 안 쓸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기사라든가 그런 주장을 하는 무슨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인플루언서 그때는 뭐라고 했죠 그런 거를 그럼 뭐 유명 인사 네.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막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별로 안 했을 때부터 화제가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존층 관련된 연구에 자꾸 투자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에서 콩코드 여객기 초음속 여객기를 높이 날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오존층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오존층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도 자꾸 이루어지고 이게 약간 일이 되는 기세라는 게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달에 갑자기 가는 투자를 해야겠다. 혹은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CFC를 못 쓰게 해야겠다. 이런 일들은 그냥 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져서는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이런 뭔가 보면. 그런 뭐랄까 붐이 있었다고 네, 할까요? 네. 뭐 흐름을 탔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솔로몬 선생님은 자신의 지도 교수도 처음 만났던 지도 교수도 뭐 콩코드 오존층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오존층 관련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오존층 관련 연구 중에서도 자기에게 떨어진 일이 계산하는 일을 되게 많이 했대요. 네. 이분은 자신의 대학원 시절을 회고를 하면서 자신이 인간 계산기였다. 휴먼 캘큘레이터였다라고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실제로 컴퓨터도 초창기에 좀 다루셨던 분이에요. 네. 계산, 뭐 이론적인 연구 이런 거를 많이 하셨고 이분이 대학원 시절에 그리고 대학원 졸업한 직후에 상당히 많이 했던 게 2차원적 오존층 모델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셨대요. 차원적. 네,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동쪽 동서남북으로 다 하늘에 올라가면 오존층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오존층이 어디에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 오존층이 좀 짙게 생기면 그게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고 어디에 오존층이 좀 엷게 생기면 그거는 뭐 오존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휘몰아쳐가지고 오존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오존에 바람이 분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십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또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장학금 이런 걸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장학금을 어디에 신청을 해가지고 대학원을 다니셨냐면 NCAR이라고 해가지고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e Research인가 하는 대기과학 연구소 뭐 그런 데가 있죠. 국가대기과학연구소, 국립대기과학연구소라는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국가연구, 국립공공연구하는 쪽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취업을 어디를 하게 되냐면 NOAA라고 하죠. NOAA. National Oceanic Atmosphere일 거예요. 노아 Agency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 인공위성 기사 많이 하는 맞죠. 미국 연방 해양 대기청이라는 곳에 딸려 있는 연구소로 그 연구소 중에서도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연구소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셔서 미국 정부를 위한 오존층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볼더, 덴버 하면 뭐 어떤 거 떠오르십니까? 덴버. 댐이죠. 덴버? 뭐가? 덴버. 아기 공룡 뭐. 아기 공룡. 그 덴버도 있구나. 네. 덴버. 존 덴버 뭐. 199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약간 다이하드 아류작인데 다이하드는 빌딩에서 한다면 그게 아니라 배에서 하는 걸로. 스티븐 시갈이 나오는 언더시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언더시즈. 그게 덴버하고 상관이 있어요. 언더시즈 2편도 있는 거 아십니까? 알죠. 그 뭐죠? 기차 언더시즈 2편 기차 안에서 하는 거. 저는 언더시즈 2 시리즈를 아주 재밌게 근데 봤어요. 언더시즈가 기차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무조건 C 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C가 아니라 CG예요, 시즈. 시즈. 네, 시즈. 포위되는 거 이런 거. 네네네.
런던 시티 난 2편 대형한 줄 기차에서 알았어요. 하는데 네. 덴버에서 기차 출발을 하든가 뭐 도착하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덴버 옆에 이게 볼더가 있기 때문에 네. 고절 이제 혹시 언더시즈 2편 케이블 텔레비전 같은 데서 해줄 때 보시게 되면 저 지역을 우리의 솔로몬 박사님이 저쪽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렇군요. 오존층 연구를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핸드폰이 안 되는 게 아주 핵심이죠. 네, 그리고 1편 옛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1편도 그 전함 그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아이오와 뭐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재밌죠. 그래서 80년대 초에 이 NOAA의 연구소, 볼더의 콜로라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솔로몬 박사님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면서 특히나 그 팀원 중에서 자기는 계산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론적인 계산 담당의 역할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면서 차곡차곡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경력을 쌓아가고 계시던 가운데 1983년에 영국에서 연구하던 연구팀이 아주 놀랍고도 이상한 충격적인 결과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 오존층이 뭐 1000년 지나면 뭐 좀 손상되고 이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게 1970년대 중반에 나온 몰리나 박사님의 연구 결과였는데 딴 곳은 모르겠는데 어디겠습니까? 남극을 조사를 해보니까 오존층이 1960년대에 조사를 했던 것보다 30% 이상 옅어진 데가 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죠. 그러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 이제 오존 홀이라는 말이죠. 그죠. 오존 구멍이 뚫렸다. 그쵸. 예, 이 지역에는 약간 좀 무섭죠. 오존층이라는 게 모든 생명들을 무서운 자외선으로 지켜주던 방어막인데 구멍이 하나 크게 훅 뚫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예. 이게 1983년에 네이처를 통해서 발표된 영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영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라니. 네. 거기 뭐 텅 트위스터네요. 네. 이게 연구 박사님 뭐 이런 분이 계시진 않겠죠. 이게 약간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믿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30%면 너무 어마어마한 이거는 거잖아요. 너무 심하다. 그럴 리가 막 이런.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 남극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쓰는 무슨 도시가 있는데 그 뭐 도시 스프레이 위에. 타운이 있는데 그 도시 근처에 무슨 뭐 오존층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진짜 이렇게 딱 이야기라도 말할 수 있을 텐데 남극이 사람이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를 제일 안 쓸만한 대륙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륙 냉장고도 중에서. 거의 없고. 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강력한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건 인과관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원인도 모르겠고 이거는 영국 사람들이 뭔가 잘못 측정했을 거야. 영국이래. 막. 못 믿겠어. 이런 의견도 있었을 정도예요. 네, 네. 왜냐면 이때만 해도 CFC가 뭐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의 일자리는 어떡하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럼 냉장고 쓰지 말라고 우리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막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런 와중에 영국에서 한 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뒤질 수 없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슨 의견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도 남극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가야죠. 나오게 된 거죠. 네. 고 사우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솔로몬 박사님이 연구하던 그 연구팀에 솔로몬 박사님의 선배로서 이 오존층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하나를 하고 있던 분이 요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발표가 세계적으로 공유돼가지고 들썩거리는 그 시기 거의 직전 직후 무렵에 세상을 갑자기 급하게 떠나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에 수전 솔로몬 박사님 팀에 일하던 아주 중요한 연구원 한 명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수전 솔로몬 연구팀이 그리고 그 연구팀 옆에 있는 연구팀하고 그렇게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남극에 급하게 가가지고 오존층 연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야 남극에 누가 가야 될까라고 할 때 솔로몬 이 팀에서 네가 갈 수밖에 없겠다. 솔로몬 박사님 그 원래 이거 하시던 분 선배님이시잖아요. 지금 작고하고 세상에 안 계시니까 솔로몬 박사님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수전 솔로몬 박사님이 남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해외 출장을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남극이 출장지면 그렇게
더군다나 이때 굉장히 급하게 가게 그러게요.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남극의 여름일 때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극이 너무 혹독하고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계절로 따지면 북반구 계절로 따졌을 때는 뭐 1, 2월 이럴 때 남극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가면 아무리 좀 제일 좋은 시간을 찾아가지고 가게 되어도 8월 말쯤에 가게 될 것 같다. 남극의 겨울이 끝나갈 때쯤에 가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와가지고 더욱더 이게 혹독한 탐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의 연구를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멋진 내셔널 오존 익스페디션 예, 오존 탐험대. 예, 국립 오존 탐험대라는 탐험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남극으로 이때 간 곳이 맥모도 사운드인가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세종과학기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과 좀 비교적 가까이 있는 편이죠. 네. 남아메리카 끝에 뭐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은 제일 끝에서 조금 가면 남극의 이 킹 조지 섬인가요? 그 섬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세종 기진이 있는데 이 맥모도 사운드라는 이곳은 거기하고는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가지고 뉴질랜드, 호주 이런 쪽에서 망망대해를 건너와야지. C-130 같은 그런 수송기를 타고 한참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좀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연구할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오존탐험대가 조직돼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국립오존탐험대 여러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팀 대원들 중에서 탐험대장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탐험대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팀이 있다 보니까 다들 자기 팀에서 집중하는 그런 연구 실험 장치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탐험대장이 되면 걔는 이 팀의 연구 결과를 제일 우선해서 뽑아내는 걸로 좀 치우칠 거다. 자기 팀 연구 장비를 제일 소중히 여길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알력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우리 솔로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의 연구 장비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좀 중립적이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좀 감돌았대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갑자기 남극으로 가는 이런 팀이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정부 부서의 높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해주려면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좀 알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박사님은 이론 연구를 계속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많았대요.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쉽게 이해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경험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당시에 수전 솔로몬 박사님이 30살 정도였는데 국립오존탐험대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오존탐험대 미국 과학자들을 이끌고 남극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지금 사실 검색하다가 발견했는데 그 맥머도 기지에서 400km 정도 가면 장보고 기지가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장보고 기지도 사실 좀 험한 곳에 있기로 유명한 곳이죠. 네. 남극에 와 보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거는 무엇이었냐면 당연히 엄청나게 춥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요. 펭귄보다도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걸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펭귄조차? 왜냐하면 이때가 남극의 겨울이기 때문에 계속 밤인 거예요. 그거 아시죠?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겨울 되면 밤이 길어지고 여름 되면 낮이 길어지는데 남극 정도 되면 그게 되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면 계속 밤만 계속되고 여름철에 가면 낮만 계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안 뜬다는 거예요. 계속 밤이라는 거. 이거 뭔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되게 좀 이상한 감각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추웠대요. 엄청나게 춥겠죠. 춥고. 네. 그리고 자기가 펭귄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요. 자기가 펭귄에 대한 이야기 없고 대신 뭐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생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자기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런 실험 장비 같은 거 설치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먼 남극 땅에 이상한 유적지 같은 게 하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적지 같은 게 네? 남극에 사람도 안 사는 남극에 무슨 유적지가 있는지 해가지고 가보니까 혹시 이거 영국에서는 이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아십니까?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이라는 사람하고 네, 영국 출신의 스콧이라는 네. 사람이 남극점을 먼저 정복하기 위한 그쵸. 대결을 네, 벌였는데 네. 아문센이 결국 승리를 하고 스콧은 남극에서 어디론지 중간에서 도중에 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네, 네. 이거 영국에서는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로 영국인의 어떤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로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 위인전에도 있어 아문센과 스콧. 그 스콧이 차려놓은 천막이 보이더라. 너무 이상한 기분이겠네요. 그 사람들 다 남극에서 못 살아 돌아갔는데 천막이 남겨져 있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질랜드, 호주 가까운 쪽이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왔나 보죠. 거기가 혹독한 남극점에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갔나 보죠. 그래서 그게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버티면서 뭘 해야 됩니까? 오존층을 측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존층을 거기서 열심히 측정을 합니다. 모든 대원들하고 함께. 그리고 자기는 어떤 이론을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입증한다라는 자신만의 연구 과제도 하나 있었냐면 이분이 뭘 풀려고 했겠어요? 왜 하필 남극이냐? 왜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도 남극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오존은 어떻게 측정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자외선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 오존층이 두껍게 있는 곳에서는 자외선이 잘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네. 햇빛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햇빛이 잠깐 날 때 이럴 때 이용해야죠. 그리고 그거 말고 직접적으로 저기 뭐죠? 풍선 같은 거 뜨나? 전대라고 하던가. 네, 전대 풍선 같은 거 띄워가지고 기후풍선, 오존층 채취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측정해야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런 식으로 햇빛을 측정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 기구 같은 거, 풍선 같은 거 많이 띄웠습니다. 이때도. 그래서 그런 방법, 제일 간단한 그런 방법 사용하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오존 말고 딴 빛도 어느 정도 오는지 해가 뜨고 질 때마다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다 해가지고 쫙 다 계산을 해봤더니 자외선만 요 상태로 요 정도 딱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오존층에 오존이 얼마나 끼었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방법 제일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화끈하게 올라가가지고 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로몬 박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름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구름? 네. 남극과 북극 지역에는 아마 추운 기온하고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극과 북극 이 지역에는 특이하게도 극지 성층권 구름, 지성층권 구름? PSC. 극지 성층권 구름이라고 해가지고 이 극지방에는 구름이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발달하는 수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층권까지 뚫고 갈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물이 반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판때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CFC 혹은 CFC에서 나온 물질이 물에 이렇게 붙겠죠. 물에 녹는다고 볼 수도 있을 거죠. 근데 녹는 것보다는 이제 붙는다라는 거에서도 반응이 먼저 일어나니까 물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붙은 상태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존층이 이렇게 들이대주는 그 역할을 구름이 촉진해 줄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CFC에서 떨어져 나온 염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예를 들면 염산이라든가 이런 염소로 인해서 생겨줄 수 있는 특수한 물질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남극에 측정을 해봤더니 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염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의 양의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남극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가 제시한 게 맞았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구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로? 타고 간다기보다도 CFC 자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 있는 CFC가 구름이 있는 데에서 반응을 더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왜 남극의 오존층이 더 빨리 줄어드는지를 규명하신 분에 가까워요. 과학적인 업적으로는 그게 이분의 제일 결정적인 업적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이분이 그때 당시 남극 탐험대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미국에서도 확인했다.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에서 측정해서도 막 확인하고 막 이랬거든요. 미국의 과학자들도 확인을 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 오존층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미국 정부나 미국 당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죠. 아. 탐험 대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이걸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좀 느끼지만. 그리고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요 무렵에서 이 솔로몬 박사님이 남극 국립 오존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을 탐험할 때쯤 해가지고 요때가 86년에서 87년 요 무렵입니다. 요때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 CFC는 쓰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하자고 해도 다 배신하기도 하고 뭐 그죠. 없던 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몬트리올 의정서가 잘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연구로 인해서 야, 이거는 진짜 이거 화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많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와 피츠버그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다. 그거하고 방금 전에 해주신 말하고 사실 좀 이어져 있는 이야기인 게 이 솔로몬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 박사님 이분이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솔로몬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그럼 이건 진짜 믿을만하구나라고 해서 세계가 CFC를 안 쓰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CFC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더욱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솔로몬 박사님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 이야기가 나온 초기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으면서 약간 사회 문제로 많이 이야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70년대 중반부터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80년대 초중반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요 세계의 선진 화학 회사들이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왜 개발했겠어요? 뭐 오존층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게 이렇게 문제가 스물스물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적당한 시점에서 요거를 우리가 땅 떠뜨리자. 그래가지고 오존층 파괴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CFC는 절대 쓰면 안 되고 CFC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물질을 쓰지 않으면 지구가 큰일 납니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우리 물질은 날개 돋친 듯이 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작전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이게 미리부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어가는 준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세계에 힘 있는 선진국 업체들, 선진국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CFC를 금지시키면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선진국 화학회사들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시행하자. 우리나라 경제도 좋고,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이 돈 버는 데도 좋고,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생기는 데도 좋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되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1980년대니까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닌 게 뭐 구체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었겠죠. 미국 업체들이 이거 한국 화학회사들 되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데 한국 화학회사들도 이제 CFC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싼 값에 반값에 팔겠다고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막 투자 많이 해서 이런 거 만들려고 막 공장도 막 세우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딱 보고 있다가 공장 세우는데 돈 얼마 썼다고? 2조 썼다고? 너무 나쁘다. 이제부터 못 쓰게 해버리자. 요런 작전을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하던 장사 하면 편하니까 이런 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데 환경에서 인류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경제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특히나 이런 강대국들 선진국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던 그죠. 시기였기 때문에 이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거는 오존에 구멍이 뚫린다라는 게 발견된 게 1983년이었는데 불과 한 2, 3년 후인 86년, 87년에 그거를 금지하자는 게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89년부터는 실제로 이게 금지하는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가 전 세계의 공동의 노력으로 깔끔하게 풀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기막히게 풀려간 원인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경제적인 이익과의 연관성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뭐 그런 것입니다. 탄소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탄소를 늘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비슷한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탄소 문제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환원할 건 아닌데요. 근데 비슷한 입장에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생각을 해보면 이산화탄소 기후변화 문제가 그거를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교토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 이런 게 90년대 후반에 막 체결해가지고 네. 전 세계가 다 협력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30년 전부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그런데 계속 그러면서 막 뜸들이고 그러고 있다가 201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갑자기 좀 야 이제는 진짜 큰일 났다 이런 급진전이 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 우리 어떤 인식의 이유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그거 말고 추가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1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어떤 게 있었어요? 전기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주식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기차 회사에 투자 많이 한 그런 뭐 투자자가 은행이 뭐 휘발유차, 디젤차 마음껏 타면 뭐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데에 선전을 하고 싶어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휘발유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런 거 잘 찍어보라고 헐리우드에 돈 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네. 투자한 회사는 전기차인데 같은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다큐멘터리 작가가 영화 감독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으면 지구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큰일 난다라는 주제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돈 좀 대주십시오 라고 하면 나 전기차 회사에 투자했는데 잘 됐네 라고 아무래도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런 거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문제가 되게 많은 관심을 얻었던 그 배경 뒤에는 자동차 산업의 전환 뭐 중국에서 태양광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한 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무시는 할 수 없다 근데 라는 이야기 해볼 만하죠.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러신 네, 편이시죠. 네,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 느낌은 좀 별로 없지만 아직도 여전히 없지만, 근데 가능성은 좀 많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만 해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죠. 비용도 계속 그리고 떨어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건 엄청난 거. 네. 경제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긴 하는데 네, 어렵다고는 네. 합니다만. 근데 원래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이건 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하고 있죠. 사실. 워낙에 많이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까 하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우리가 되게 격동어민이 되게 초창기 아주 초창기에 제인구달 편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인구달 이분이 야생동물을 보존을 하고 자연을 잘 보존을 해서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되게 간과한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게 그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있는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를 좀 발전시켜 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인구달 선생님이 하셨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못 살게 되면 무슨 뭐 근처에 있는 무슨 침팬지를 지키고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 오히려 다 붙잡아가지고 팔아 넘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살게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침팬지를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해야지 그 보호가 쭉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인구달 선생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이 오존층 파괴 문제, CFC 금지하는 문제, 이거를 가만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뭔가 그런 경제적인 것과의 연결, 이런 거가 조금 있어야지만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저절로 굴러가는,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솔로몬 박사님이 이 NOAA 여기에서 한 30년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30년을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환경 문제를 특히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잘 해결을 하려면 3P가 있어야 된다. P로 시작하는 게 3개 있어야 된다. 약간 옛날 감성인데. 아니 근데 이런 게 좀 공공기관에서 오래 일해보신 그렇죠, 분들이 딱 잘할 수 있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이분이 왜 진짜 대장님이 되셨겠어요. 외부와 의사소통하는 거는 솔로몬 박사 당신이 맡아야 되겠다. 왜 이런 병파를 받으셨겠어요. 3P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3P가 뭐냐. 첫 번째 P, personal.
사람들이 어떤 환경 문제의 위협을 자기의 내 개인적인 문제로. 위협, 내 문제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거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두 번째, 환경 문제가 perceptible 해야 된다. 이게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측정되고 느낄 수 있는 문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P와 두 번째 P예요. 네. 솔로몬 박사님이 이 두 개는 웬만한 환경 문제를 우리가 다루다 보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P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고비를 좀 넘기가 힘든데라고 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P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practical입니다. practical. 실용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이 해결책이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이 해결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거 좋네 라고 해서 나설 만한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실용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 박사님이 오존층 파괴 문제가 CFC를 금지하는 문제가 몬트리올 의정서가 잘 진행이 된 거는 이 3P가 다 잘 갖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오존층 파괴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오존 홀이 오존 구멍이 남극에 뚫려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딱 측정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측정 가능하고 가늠할 수 있게 느껴지는 게 다 됐을 뿐만 아니라 프랙티컬 실용적으로 세계의 주요 CFC 생산 기업들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그 물질들을 써 가지고 우리도 에어컨 냉장고로 계속 쓸 수가 있고 심지어 그러면서 하필이면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부드럽게 잘 풀렸다라고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박사님 그래서 남극에 여러 번 다녀오셨고요. 네. 이 일 이후에도 남극에 여러 번 가셨어요. 이분은 그 남극의 정치와 분위기와 풍경도 되게 좋아하셨대요. 네. 남극에 뭔가 이 황량하면서도 비현실적으로 얼음이 쫙 펼쳐져 있는 풍경 이런 거를 되게 뭐랄까요 좀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남극에 여러 번 가셨어요. 남극에 여러 번 가신 다음에 어디에 또 가셨겠습니까? 북극에서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 북극에 가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극에 오존 구멍이 생긴 이후로 이분이 제시를 한 게 극지 성층권 구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북극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북극에도 비슷한 현상이 남극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지만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는 네.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업적을 꾸준하게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오존층은 완전히 다 회복이 됐나요? 완전히 다 회복이 되지는 않았고요. 새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2010년대, 2019년 뭐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오존 구멍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가장 오존층이 남극에서 좀 두터워 보이는 오존 구멍이 제일 작아 보이는 그런 시기가 함출연했다. 뭐 이런 좀 낭보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 다시 넓어집니다. 또 다시 넓어져가지고 또 아직도 별로 많이 회복 안 됐구나 라는 식으로 넓어지기도 또 넓어지는데 근데 대략적으로 지난 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회복세예요. 회복세. 근데 파괴세는 좀 줄어들고 있고 오존층에 구멍이 나는 유일한 거의 이유가 프레온이에요? 그럼 거의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면 딴 것도 좀 염소 관련된 물질이 네, 염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소로 따지면. 그래서 프레온가스 말고도 만약에 캐보면 여러분 이거 이쪽 분야 혹시 전공하셔가지고 잘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염소 계열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이렇게 대량으로 공기 중으로 풀려나면 이론상 CFC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될 만한 물질이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처럼 이렇게 우리가 막 팍팍 스프레이 쓸 때마다 계속해서 공기 중에 막 풀어놓던 물질이 CFC만한 게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NOAA에서 계속해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한 고비를 돌았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 대기화학을 전공하셨던 이분이 그 다음 연구 주제로 많이 연구하는 거는 뭐가 되었겠습니까? 기후변화겠죠. 네,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이걸 연구하시는 쪽으로 이제 들어서셔가지고 특히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부터는 이쪽 분야 연구를 계속 또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분이 많이 연구하신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영향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나온 것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들을 어떻게 좀 잘 잡아내 볼 거냐라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편이라고 하세요. 사실은 펀딩 못 받을 것 같은 주제. 왠지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네네. 예. 근데 뭐, 그건 제가 최근에는 진짜, 약간 이거 뭐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되면 기후변화 뭐고 다 이제 다 주저앉을 거다, 뭐 이런 네.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 직후 무렵에 세계 최대의 전기차 회사 회장님하고 그렇게 죽이 잘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의견이 또 막 돌았어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오히려 뭐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고 전기차 많이 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오히려 갈 거다. 그런데 이게 참 이걸 진짜 뭐랄까요? 이게 예측 가능하다고 해야 될지 불가능하다고 해야 될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사이 좋을 때도 쟤네는 깨질 걸 이렇게 다 예측하긴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그랬나요? 네. 근데 참 그렇긴 합니다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기후변화 회의론 이런 것 중에 정말 초기에는 그런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야 이산화탄소 뭐 별로 안 나와. 이산화탄소 뭐 그렇게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플로우다라는 주장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냐? 이산화탄소 나오면 뭐 별로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변화라는 게 사실 되게 미미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옛날에 이산화탄소가 뭐 안정적이었다라고 할 때 0.02% 이 정도였고 지금 한 0.03%, 0.04%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0.01%, 0.02% 이 정도 차이예요. 되게 심각해진 게.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체감될 정도고 뭐 이런지 않거든요. 이게 또 이제 그냥 그런 0.0 몇 이런 숫자는 이제 이게 큰 차이 없다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몇 배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근데 사실은 이 정도면 그렇게 큰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그 정도 차이가 기후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초창기에는 이게 워낙에 전 세계 평균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소하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엄청나게 많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장 다 망해가지고 문 닫으면 그 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낮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라는 게 한 100년 전, 뭐 70년 전 이럴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킬링 뭐 이런 학자들이 이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이거는 뭐 뉴스룸에서 했었나 딴 데서 했던 것 같긴 한데 킬링 이런 분이 저기 뭐죠? 하와이에 그 마카다미아 초콜릿 같은 거 많이 파는 그 기념품으로 되게 많이 파는 그 무슨 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우나로아 산인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면세점을 가도 기념품으로 초콜릿을 팔고 그림이 있는 그려 있는 하와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해발 몇천 미터인가 올라가가지고 매일같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60년을 계속한 그런 걸 하셨어요. 이 산에 이산화탄소 측정에 미친 할아버지가 있다는데 할아버지 이산화탄소 측정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뒤에 후배들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한 거죠. 이 위치면 뭐 근처에 뭐 사람 사는 곳이 생겼다 없어졌다 도시가 번화했다 줄어든다 공장이 생겨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에 그런 영향 없이 전 세계적인 평균이 충분히 반영될 만한 그런 곳이다 라고 할 만한 데서 줄기차게 몇십 년 동안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라 분명히 0.0몇 %지만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농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에 다 스팟이 있고 여기를 다 평균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그냥 믿나요 다? 평균 자료를 사용을 하는 게 맞죠. 근데 킬링 곡선이라는 이 자료를 되게 중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산화탄소 측정소라고 해가지고 어디쯤이라고 할까요? 마포에 측정소를 하나 갖춰놨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꾸준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배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 옆에서 막 재개발을 막 다 하기 시작해가지고 중장비들이 1년 내내 막 공사를 해가지고 이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훅 뛰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공사 좀 하지 말아봐 여기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하는 거야 재개발하지 말아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막 그럼 우리가 이거를 뜯어와가지고 뭐 딴 데서 떨어진 데서 측정을 해봐야 되나?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측정한 기준은 어쩌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킬링 박사님이 하와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걸 한 거거든요. 절대 개발되지 않을 땅을. 그래서 거기 무슨 뭐 해군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시설 있고 해가지고 진짜로 개발 안 될 만한 그런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0.01% 단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좀 확고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그것보다 더 증명하기 어려운 거.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요만큼 늘어난 게 우리 때문에 사람의 활동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죠. 증명을 하느냐.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입증하기가 사실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조금 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솔직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옛날에 이제 기후변화 회의론 이런 게 너무 좀 어이없는 방식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좀 약간 분노에 차가지고, 이런 멍청하게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약간 지구평평론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입증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지구평평론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잘해봐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네. 가만히 있자. 유럽은 우리하고 분명히 시차가 나고 우리가 낮일 때 거기는 밤이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태양이 이렇게 돌면 돼요. 태양이 이렇게 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낮과 밤의 그 모양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중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저절로 지구평평론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구평평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무슨 조건을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모델이 되게 여러 평평 모델이 한두 가지가 그래서 아니더라고요.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점점 동그랗게 변합니다. 그렇게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 그렇죠. 지구가 점점 둥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는 게 그게 사람의 활동 때문이라고 어떻게 증명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 해양의 활동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다 밑에 화산 활동이 점점 뜨끈해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풀려나는 걸 수도 있잖아.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이 1820년에 비해서 2020년에 더 많아져가지고 그 땅에서 이산화탄소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사람 때문인지 어떻게 이게 좀 어려워요. 뭐 대기오염이 줄어서 덥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도 사용을 해가지고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 박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연구한 끝에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사람 때문에 맞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굳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반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논란인가요? 그리고 90년대 후로 어느 정도 그렇게 대세가 굳어졌는데 그 후로 30년 동안 지금 2020년대까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론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굳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꺼적지근하긴 한데 또 저보다 제 전공의 환경인데 좀 꺼적지근하긴 한데 이거 봐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꺼적지근하긴 한데 그렇지만은 증명하기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기후 이상의 양상이 일관되지도 않고 뭐 이거 완전 진짜 막 랜덤으로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날씨라는 게 우리가 뭐 내일 날씨도 잘 예상이 안 되는데 그죠? 일주일 후에 날씨도 예상이 안 되는데 지구 전체의 기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비교적 많이 좀 연구할 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이산화탄소가 이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 그리고 그 원인이 사람의 활동인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타날 거냐 이건 아직도 연구할 게 꽤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쯤 나타나느냐.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2030년이 되면 끝장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2040년이 되면 끝장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어떤 선을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럼 뭐 2041년이 되면 막 갑자기 이제 뭐 전 세계가 이것도 이제 90년대에 유행했던 영화죠. 이런 분위기를 타고 그렇죠. 워터월드 같은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인 어떤 그런 영화처럼 온 세계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게
1941년이 되면 나타나느냐. 그 정도는 아니냐. 맞아. 오토로 물에 잠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뭄이 더 심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 가뭄이 더 사막화가 문제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막화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 그거는 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조금 더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복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 기후변화 이거 큰일이야. 세상 끝장난데. 아,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돼. 뭐 여기서만 멈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피해가 어디에서 얼마나 일어날 건데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그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갖춰야 될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하고 그 연구를 위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상어 이빨 연구라든지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앞에서 양어장을 하는데 이 양어장에 수온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뭐 국소적인 방식들부터 조금 어떤 뭐 국가 단위 뭐 정부 단위의 그런 일들까지 조금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템보로 이런 아저씨들이 굉장히 막 이제 엄숙한 목소리로 지구가 진짜 당장이라도 막 불덩어리가 될 것 같은 막 이렇게 CG로 막 사람 옆에다 막 불 그려가지고 하는 다큐멘터리 정말 한 2000년대 주변으로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방송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공포가 사실 크게 뭐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면 괜히 우울하기만 하고 뭐 내가 예를 들어 무슨 뭐 상관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플라스틱을 덜 쓰면 되나 괜히 약간 빨대 바꾸고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변화를 좀 약간 환경의 일부로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롤랜드의 머리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 영화 제목이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감독한 영화 제목이 더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 개봉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모레라고 하면 그렇게 긴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 모레. 너무 한국 사람들은 모레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긴박하게 생각 안 한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내일이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투마로우라고 했다라는 뭐 그런 속설이 꽤 많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에게 모레 보자 하면 안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돈 모레 갚을게 이러면 안 갚겠다는 거거든요. 글피. 기후 변화 쪽으로 지금도 솔로몬 박사님 지금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요. 30년 동안 NOA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다가 2011년에 이제 학계로 교육자로서 자리를 좀 옮기십니다. 그 전에도 콜로라도 쪽에서 뭐 강의 나가시고 뭐 이런 거는 꾸준히 하셨었는데 2011년에 아예 MIT로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은 참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셨어요. 시카고 출신에서 대학을 시카고에서 다니시고 주로 약간 대학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서부의 UC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콜로라도에서 사시다가 이제는 다시 또 동부의 MIT로 또 넘어오시고. 그럼 유튜브 보면 강의도 있고 하겠네요. 이 정도 분들은. 그렇죠. 충분히. 이분은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 무슨 그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워낙에 이제 거물이시기 때문에 이분 한 명만을 위한 행사 이런 걸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솔로몬 기념 강연 뭐 이런 걸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약간 정교행사. 그러네요. 무슨 뭐 약간 뭐 다단계 회사로 쓸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그런 거 할 때도 있어요. 이분 워낙에 거장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내내 뭐 하루 종일 내내 여러 학자들이 솔로몬 박사님이 그때 이렇게 하신 거를 이어받아서 난 이런 연구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극의 솔로몬 박사님 연구한 거 바로 옆에 가가지고 요 연구를 했다. 이런 거 하루 종일 발표하는 이런 행사도 열릴 때 있거든요. 트리뷰트 행사 같은 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료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좀 있으실 거고요. 이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MIT의 지구행성과학과의 교수로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이렇게 끝인가요? 이렇게 끝입니다. 아, 뭐 사생활 얘기 오늘 되게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소설 같은 순간에 재밌는 일이 있을까요? 남극에 갔다 오실 때 이럴 때 뭐 결혼도 하셨고요. 예, 소설 같은 순간에 그리고 이분의 퀴리력 이런 것도 궁금한데. 퀴리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부 잘하시지 않았을까요? 상당했을 느낌에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경시대회에서 상 받고 이런 게 약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쩍 말씀하시고 지났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게 그쵸. 그럼 미국 전미삽이라는 거는 그럼요. 예, 미국의 네. 특이하고 이상한 정말 무슨 그런 스파이더맨 될 것 같은 애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데 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 다 물리치고 네. 3위를 했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학창시절에 무슨 사고 쳤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뭐 예. 프랑스어에 해가지고 그리고 막 가만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긴 했지만 화학 외길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분은 퀴리력이 좀 상당하다라고 평가해야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소설 같은 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이분이 책을 몇 권을 쓰셨거든요. 아, 책을 몇 권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오염이나 뭐 그래요. 대기의 우리 지구의 뭐 공기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쓸 법하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2001년인가에 내신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느냐? 그런 주제하고는 별 상관없이 조금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긴 있죠. 상관이 있긴 있는데 큰 상관없는 책 하나를 내셨는데 책 제목이 뭐였느냐? The Coldest March라는 가장 추운 3월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남극 갔을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방향으로 잡으셨어요. 북극인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남극에 가서 본인이 인상적으로 봤던 그 스콧에 대한 책을 이분이 하나를 쓰셨어요. 그 유적을 보고. 네. 스콧이 남극에 가가지고 아문센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남극점을 먼저 차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손님이 되고 말았는데. 정말 약간 정서적 울림이 있으셨나 봐요. 그때 그 이야기를 다룬 책을 본인이 직접 한 권을 쓰셨어요. 픽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논픽션으로. 내가 본. 네. 내가 본 판단하는, 스콧의 내가 흔적 평가하는, 이런 거. 내가 평가하는 스콧의 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쭉 쓰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나름대로의 논지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네. 무슨 그냥 사실만 건조하게 전달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쓴다라는 식으로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콧이라는 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퍼져 있고 특히 이제 노르웨이에는 이런 생각이 정말 더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양반이 너무나 오만하게 대자연의 무서움을 모르고 영국인의 어떤 그런 기세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알고 네. 별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남극에 갔다가 망했다. 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정설이죠. 네. 아문센은 뭐 개썰매를 준비해가지고 그쵸. 갔는데 스콧은 말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국 사람들 말 타는 거 멋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남극을 개척하는데 말 갖고 되겠느냐. 우리의 아문센이 노르웨이 사람들 우리의 아문센은 얼마나 이게 실용적이고 진짜 자연의 무서움을 잘 알아가지고 잘 차분하게 대처를 했느냐. 영국의 도련님들은 안 된다고. 이런. 진짜로 바로 딱 그 그러죠. 정도로 네. 그런 이야기가 좀 퍼져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신 건 뭐냐면 본인이 그 옆에 가셔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 스콧이 나름대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다. 스콧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대기화학 하신 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간접적인 여러 가지 기상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스콧이 만났던 그 환경을 추측을 해보면 너무나 예외적으로 안 좋은 기상 조건에 스콧이 시달렸기 때문에 준비 부족으로 스콧이 망한 게 아니라 극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자연의 예측할 수 없었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다. 스콧을 그런 오만한 건방진 사람으로 너무 낮춰보는 이야기는 좀 덜하자. 라는 방향성으로 가장 추운 3월이라는 이런 책을 되게 전공을 살려서 넌픽션을 전공을 적절하게 쓰셨네요. 살렸지만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근데 예를 들어 뭐 기상 데이터 같은 걸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작가님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겠지만 약간의 이분이 그런 거를 살린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남극 탐험대 대장 중에서는 미국에서 약간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이시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남극을 열심히 탐사해야 될 순간에 갑자기 30세에 젊은 여성이 내가 모든 미국 과학자들이
이끌고 있는 탐사 대장이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겨울에 남극으로 뛰어들었던 1980년대 남극 그러네요. 탐사에 약간 뭐랄까요 영화판에는 람보가 있다면 아하. 남극에는 솔로몬 박사님이 네, 있다라는 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준 아주 인상적인 남극 탐험대 대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행사 뭐 이런 거 기회로 남극에 여러 번 가시기도 했던 네, 것이거든요. 약간 남극인으로서 남극인. 쓰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분이 재밌네요. 그러네. 네. 그냥 뭐 준비를 더 잘 해가지고 뭐 살아남을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이 아니고 그냥 거기 이제 닥치면 뭐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아, 저도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뭐 겪어본 추위 뭐 이런 게 뭐 제한돼 있다 보니까 뭐 그렇죠. 뭐 기껏해야 냉동실 뭐 이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잔 솔로몬 편 진행을 해봤고요. 뭐 사실 뭐 지금 우리 계속 이제 기후나 지구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약간은 어떤 태도가 좀 됐냐면 제발 좀 뭔가 좋은 대안이 모두가 다 되게 행복하게 따를 수 있는, 말하자면 이 당시에 프레온을 안 쓰고 LPG를 행복하게 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느낌은 뭔가 이렇게 이거면은 탄소 포집을 완전히 할 수 있어 이런 솔루션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니기는 해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저는 좀 왜냐하면 특히 중국 같은 나라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요즘은 좀 문제가 되는 형국으로 좀 접어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1900 뭐까지 갈 필요 없이 2000년대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냐면 선진국들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많이 할 텐데 개발도상국들은 자기들의 문제다. 경제 발전의 그렇죠. 기회를 왜 뺐느냐. 너네들은 석탄 석유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선진국들을 빨리 발전해놓고 우리가 이제 석탄 석유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발전하려고 하니까 왜 못 쓰게 하느냐라고 하는 갈등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렵다. 그런 얘기 있었죠. 개발도상국들이 좀 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2000년대 한 중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 한 15년 정도가 흐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태양광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풍력도 거의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개발도상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세계의 태양광 풍력을 막 이끌고 있는 형국으로 가버렸거든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로 가버리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저는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도 드냐면 재생에너지가 예전만큼 그렇게 전망이 안 밝을 수 있는, 안 밝다고 하면 너무 좀 거시기한 얘기고 조금 달라진 상황이 된 게 어떤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선진국 사람들이 다 태양광 하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태양광 하자라고 하면 야 그러면 중국 제품 사다 써야 되고 중국이 분명히 유리한 판으로 갈 텐데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중국은 경제 발전 잘 되고 우리는 지금 중국의 무역 적자가 얼만데 이런 나라들을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를 옛날에는 기술력이 선진국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태양광 하자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태양광 제품 전 세계 잘 팔리겠네. 태양광 많이 하자. 선진국들이 좀 이럴 수 있었던 분위기가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랬다면 지금은 태양광 하자라고 하면 시진핑 선생님께서 막 이런 분위기가 약간 된 것 같거든요. 그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좀 달라졌네요. 이게 좀 달라진 세계 경제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게 좀 생각이 그렇긴 한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세계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고 경제에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는 나라가 이 정도로 재생에너지에 앞서 나간다라는 거는 저는 뭔가 세상에 한번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뒤집어졌다라는 저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추가되기만 한다면 저는 좀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품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9월의 격동 500년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선선한 바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과학하고 앉아있네.